20장 간청. 신혼부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축하를 끝내기 위해 맨 처음 들른 이는 시드니 카튼이었다. 그들이 집에 돌아온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습성에서나 외모에서나 태도에서나 그다지 나아진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무언가 투박한 신의 같은 게 느껴졌는데 찰스 다네이로서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그는 기회를 엿보다가 다네이를 창가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엿듣지 않을 때 이야기했다. 다네이 씨, 우리가 친구로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미 친구 아닌가요? 바라건대. 예의상 그렇듯 친절하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친구로 지내면 좋겠다고 말할 때도 딱히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요. 이에 찰스 다네이가 당연하게 쾌활하고 정다운 말투로 그는 무슨 뜻으로 이야기한 건지 물었다. 맹세코, 카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마음속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다네이 씨에게 이해시키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군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평소보다 더 많이 취했던 어느 각별한 날을 기억하십니까? 카튼 씨가 술을 꽤 마셨음을 인정하라고 제게 강요하셨던 어느 각별한 날은 기억나는군요. 저도 기억합니다. 그런 날들의 피해가 저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내내 기억에서 떠나질 않으니까요. 훗날 제 삶이 모두 끝났을 때 이런 점들이 참작되길 바랄 뿐이지요. 걱정 마십시오. 설교를 늘어놓을 생각은 아니니까. 걱정이라뇨. 카튼 씨의 진심 앞에 걱정이라니 가당치 않습니다. 카튼이 이 말을 털어버리려는 듯 무심하게 손을 흔들었다. 술에 취했던 문제의 그날, 아시다시피 그런 날이야 숱하게 많지만 저는 다네이 씨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를 두고 볼성사납게 굴었죠. 부디 그때를 잊어주었으면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잊었습니다. 또 예의상 그러시는군요. 하지만 다네이 씨, 당신은 이미 잊었다고 하는데 저는 무언가를 잊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일을 전혀 잊지 않았고 가벼운 대답은 제가 잊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벼운 대답으로 들렸다면 다네이가 대답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저 사소한 일에 카튼 씨가 너무 마음 쓰시는 것 같아 놀란 한편 그것을 지난 일로 묻으려는 마음 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신사의 신의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 일을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맙소사 지우고 말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날 제게 그렇게 크나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제가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크나큰 도움으로 말하자면 카튼이 말했다. 다네이 씨가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건 그저 직업적인 술책에 불과했고 그 도움을 드렸을 때 저는 당신이 어떻게 되든 그다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유념하십시오. 그 도움을 드렸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시는군요. 다네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의 가벼운 대답을 나무라지도 않겠습니다. 거짓없는 진실입니다. 다네이 씨. 저를 믿으세요. 주제에서 벗어났군요. 우리가 친구로 지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제 제가 어떤 인간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더 뛰어나고 나은 부류의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혹시 믿지 못하겠다면 스트라이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다고 말해줄 겁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 저 스스로 판단하고 싶군요. 어쨌거나 제가 방탕한 인간이란 건 아실 겁니다. 지금껏 쓸모있게 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요. 앞으로도 그럴 터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 말을 믿으셔야 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이렇게 평판 나쁜 인간이 이따금 이곳에 드나드는 것을 용납하실 수 있다면 친구라는 특별한 자격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저 저를 쓸모없는 가구라고, 볼품없는 가구라고 덧붙이고 싶지만 우리 외모가 흡사하니 그 말은 삼가지요. 그저 오랫동안 있었기에 그냥 놔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가구라고 여기셨으면 합니다. 제가 허락을 남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10중 8구 1년에 4차례 정도만 쓸 테니까요. 그래도 그런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이 흡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그 말인즉 내가 청한 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군요. 고맙습니다. 다네이. 이제 이름을 편히 불러도 되겠죠? 그래요, 카튼. 이쯤 됐으면. 그들은 동의의 뜻으로 악수를 했고 시드니는 자리를 떴다. 그로부터 1분도 되지 않아 시드니는 겉으로 보기에 어느 모로나 여느 때처럼 근실치 못한 모습이었다. 그가 돌아간 뒤 찰스 다네이는 프로스 양, 박사, 로리 씨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던 중 그와의 대화를 대강 언급하면서 시드니 카튼의 무관심과 부주의함이 딱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그를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 없이 그저 그가 내보이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말할 법한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아름답고 젊은 아내가 이 말을 마음속에 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후에 그가 둘만의 방에서 아내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어여쁜 이 말을 예전처럼 심각하게 찌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밤에는 생각에 잠긴 얼굴이군요. 다네이가 그녀를 팔로 감싸며 말했다. 네, 사랑하는 찰스. 그녀가 남편의 가슴에 양손을 얹고 질문하듯 열중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밤에는 생각에 잠겨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거든요. 무언가요, 루시? 만약 내가 부탁하면 아무 질문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래요? 약속하겠느냐고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못할 약속이 뭐가 있겠소? 한 손으로는 금빛 머리카락을 그녀의 볼 뒤로 쓸어넘기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을 위해 뛰는 심장을 느끼는데 참말로 못할 약속이 무엇이라? 내 생각엔 찰스, 가엾은 카튼 씨는 오늘 밤에 당신이 보여준 것보다 좀 더 배려와 존중을 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요, 내 사랑? 그게 왜인가요? 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이 그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대가 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 사랑? 언제나 그분을 너그럽게 대하고 그가 없는 자리에서도 결정을 관대히 봐주면 좋겠어요. 그분에겐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믿어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보, 난 그 마음에서 피가 흐르는 걸 봤어요. 그를 부당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괴롭군요. 찰스 다네이가 매우 놀라서 말했다. 그에게 그런 면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하지만 사실이에요, 여보. 안타깝지만 그분이 새 삶을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성격에서나 운명에서나 이제는 어떤 것도 돌이킬 가망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확신해요. 그분이 선한 일, 친절한 일, 심지어 고결한 일도 할 수 있다고요. 이 가망 없는 남자를 향해 순수한 믿음을 내보이는 그녀가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남편은 몇 시간이고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오 사랑하는 여보, 그녀가 남편에게 바싹 다가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두 눈을 들어 바라보며 간청했다. 우리가 행복 속에서 얼마나 강인한지, 또 그가 불행 속에서 얼마나 나약한지 기억해 줘요. 이 간절한 부탁은 그의 마음을 깊이 건드렸다. 언제나 기억하겠소, 내 사랑.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기억하겠소. 그는 금발 위로 몸을 숙이고 장밋빛 입술에 입을 맞춘 뒤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 시각 어두운 길거리를 배회하는 한 쓸쓸한 사내가 그녀의 순수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더라면, 너무나 다정하게 남편을 바라보는 그 보드라운 푸른 눈에 맺힌 연민의 눈물을 그가 키스로 닦아주는 것을 볼 수 있었더라면, 사내는 밤을 향해 이렇게 외쳤으리라. 또한 그의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으리라. 다정한 연민을 지닌 그녀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20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21장. 메아리 치는 발소리들. 메아리 치는 발소리들. 메아리를 위한 멋진 길모퉁이. 박사가 사는 길모퉁이는 앞서 이렇게 언급된 바 있다. 루시는 조용한 행복이 깃든 삶 속에서 남편과 아버지와 그녀 자신과 오랜 유모이자 벗을 하나로 엮는 금빛 실을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감으면서 고요하게 올리는 길모퉁이의 평온한 집에 앉아
메아리 치는 쉐울의 발소리들을 듣고 있었다. 더없이 행복한 젊은 아내였음에도 처음에는 그녀의 손에서 일감이 스르르 떨어지고 두 눈이 촉촉이 흐려지곤 하는 때가 있었다. 메아리 속에서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볍고 아득하며 아직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뒤흔드는 무엇인가, 두근두근 고동치는 희망과 불안감, 그녀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랑에 대한 희망과 자신이 이 땅에 살아남아 그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의 가슴을 양분했다. 그럴 때면 메아리들 가운데 때이른 자신의 무덤가를 찾은 발소리가 일었고 쓸쓸히 홀로 남겨져 너무나 애통해야 할 남편에 대한 생각이 두 눈에 차올라 물결처럼 터지곤 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어린 루시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러자 다가오는 메아리들 가운데 아이의 자그마한 발소리와 제잘거리는 말소리도 담기게 되었다. 제 아무리 더 큰 메아리가 울려도 아기의 요람 곁을 지니는 젊은 엄마는 언제나 그 소리들이 다가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들이 실제로 이르러 그늘이 드리워진 집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로 환히 빛났다. 아이들이 성스러운 벗이자 그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을 털어놓았던 그분이 옛 아이에게 그랬듯이 그녀의 아이를 품에 안아주시는 듯 했고 이에 그녀는 신성한 기쁨을 느꼈다. 그들 모두를 하나로 엮는 금빛 실을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감고 그들 모두의 삶 속에 두루두루 자신의 유쾌한 영향력을 짜는데 결코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루시는 쉐울의 메아리 속에서 다정하고 따뜻한 소리만을 들었다. 메아리 가운데 남편의 발소리는 강인하고 탄탄했다. 아버지의 발소리는 안정적이고 차분했다. 오호, 프로스 양을 보라. 끈에 묶인 채 메아리를 깨우는 모습을. 채찍으로 길들인 사나운 군마답게 정원의 플라토너스 아래에서 콧김을 뿜으며 앞발로 땅을 꺾는 모습을. 심지어 메아리 가운데 슬픔의 소리가 섞였을 때도 그것들은 가혹하거나 잔인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를 닮은 금빛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서 어린 소년의 쇠약한 얼굴 주변에 후광처럼 펼쳐지고 소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랑하는 엄마 아빠 두 분을 남겨두고 가서 우리 예쁜 누나를 남겨두고 가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부름을 받아서 가야 해요. 라고 말했을 때도 그녀의 품에 맡겨졌던 영혼이 그렇게 그녀의 곁을 떠났을 때도 젊은 어머니의 뺨을 적신 눈물은 그저 고통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그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보리라. 오 아버지, 성스러운 말씀이여. 그리하여 천사의 부드러운 날갯짓이 다른 메아리들과 섞여 그것들은 온전히 지상의 것이 아니라 천상의 숨결을 품게 되었다. 작은 묘지의 무덤 위로 스치는 바람의 한숨 또한 그것들과 섞여 두 소리는 나직한 속삭임 속에 마치 모래 해안에 잠든 여름 파도의 숨결처럼 루시의 귀에 들려왔다. 그러는 동안 어린 루시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아침 일과에 열심히거나 어머니의 발 받침대에 앉아 인형옷을 입히면서 자신의 삶 속에 섞여 있는 두 도시의 언어로 제잘거렸다. 메아리들이 시드니 카튼의 실제 발소리에 응답하여 울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기껏해야 1년에 대여섯 차례 그는 초대 없이 그곳에 들르는 특권을 사용했고 한때 자주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앉아 저녁 시간을 보내곤 했다. 포도주에 얼큰이 취해 그곳에 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메아리 속에는 그에 관한 속삭임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예로부터 모든 진실한 메아리들이 속삭여왔던 것이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가 잃었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와 어머니가 된 그녀에게 한결같지만 뜨뜻한 마음을 간직했을 때 그녀의 아이들은 여지없이 그에게 묘한 연민, 본능적인 동정심을 품게 된다. 이런 경우 그 어떤 섬세하게 숨겨진 감수성이 작용하는 것인지 메아리는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고 이곳에서도 그랬다. 카트는 어린 루시가 통통한 팔을 내민 첫 번째 외부인이었고 그는 아이가 자라는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어린 소년 역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언급한 바 있었다. 가엾은 카튼 아저씨께 제 입맞춤을 전해주세요. 스트라이브스는 마치 탁한 물을 헤치고 나아가는 거대한 엔진처럼
법조계를 어깨로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고 선미의 보트를 메어 끌고 가듯 자신의 쓸모있는 친구를 함께 끌고 갔다. 그런 대접을 받은 보트가 대개 거친 공경에 처하고 10중 8구 물속에 잠기듯이 시드니 역시 수렁에 빠진 삶을 살았다. 하지만 습관은 안타깝게도 그를 복두들 공명심이나 수치심보다 훨씬 편하고 강력했기에 그는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 터였다. 실제 자칼이 사자가 되리는 생각을 할 성 쉽지 않은 것처럼 그 역시 사자의 자칼이라는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스트라이브는 부유했다. 그는 재산 많고 혈색 좋은 과부와 결혼했는데 그녀에게 딸린 세 아들은 둥그런 만두 같은 같은 머리에 달린 곧은 머리카락 외에는 딱히 빛나는 게 없었다. 스트라이브 씨는 본인이 후원자라도 되는 양 불쾌하기 그지없는 그만함을 온몸이 땅구멍으로 내뿜으면서 이 세 명의 어린 신사를 세 마리 양처럼 소호의 조용한 길모퉁이로 몰고 와선 루시와 남편에게 제자로 내밀었다. 그러면서 섬세하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안녕하시오. 여기 치즈 곁들인 빵 세 덩어리를 당신네 부부의 소풍을 위해 가져왔소, 다네이. 이 치즈 곁들인 빵 세 덩이가 정중하게 거절당하자 스트라이브 씨는 단단히 부어 올랐고 이후에 이 어린 신사들을 훈육할 때 이 일을 언급하여 이러길 저 교사 나부랭이 같은 거지들의 자존심을 경계하라 했다. 또한 그는 진한 포도주를 마실 때면 스트라이브 부인을 상대로 한때 다네이 부인이 자기를 낚으려고 어떤 솜씨를 발휘했는지, 하지만 자기가 어떤 막상막하의 솜씨를 발휘하여 낚이지 않았는지 열변을 토하곤 했다. 이따금 그의 진한 포도주와 거짓말에 동참한 왕좌 재판소의 동료들은 그의 거짓말을 그리려니 하면서 그가 이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 실제로 믿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원래부터 괘씸한 범죄를 구제불능으로 악화시키는 것이기에 이런 짓을 범한 자는 적당히 어색한 곳으로 끌고 가서 목을 매달아 처치해도 부당한 일이 아닐 터였다. 어린 딸이 6살이 될 때까지 메아리 울리는 길모퉁이에서 때로는 생각에 잠겨 때로는 즐겁게 웃으며 루시가 들은 것은 이러한 것들이었다. 메아리 속에 들리는 딸아이의 걸음마, 사랑하는 아버지의 언제나 활기차고 침착한 발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발소리가 얼마나 그녀의 가슴에 가깝게 와닿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더불어 그녀가 너무나 지혜롭고 명쾌하게 알뜰살뜰 꾸린 덕분에 어떤 흥청망청한 삶보다도 더 풍족한 삶을 누린 그들의 화목한 가정에서는 더없이 희미한 메아리조차 그녀에게 음악처럼 들렸다는 사실도, 또한 그녀의 주변에는 온통 다정한 메아리뿐이었다는 사실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 아버지는 몇 번이나 그녀에게 미혼일 때보다 결혼한 뒤에 효심이 더 지극해졌다고 말하고 남편은 몇 번이나 그녀에게 어떤 걱정이나 의무도 남편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도움을 분산시키는 것 같지 않다며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그대는 마치 우리가 한 명뿐인 듯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다 주면서도 결코 일에 쫓기거나 일이 너무 많아 버거워하는 기색이 없으니 그 신비한 비결이 뭐요? 하지만 저 멀리 또 다른 메아리들이 있어 이 기간 내내 길모퉁이에서 위협적으로 으르렁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린 루시의 6번째 생일 무렵 그것들이 끔찍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마치 무시무시하게 바다가 솟구치며 휘몰아치는 프랑스의 거대한 폭풍처럼. 1789년 7월 중순의 어느 밤 로리 씨가 텔슨 은행에서 늦게 퇴근하여 루시 부부와 함께 깜깜한 창가에 앉았다. 그 센 바람이 휘몰아치는 무더운 밤이었고 그들 셋은 지금과 똑같은 장소에서 번개를 바라봤던 그 옛날 일요일 밤을 떠올렸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 로리 씨가 갈색 가발을 뒤로 당기며 말했다. 가다가다 그는 텔슨에서 밤새우게 생겼다고. 온종일 일이 얼마나 많든지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도무지 정신이 없더군. 파리 내에 불안감이 너무 커져서 실제로 우리 쪽에 예금을 맡기는 사태가 벌어졌다니까. 저쪽에 있는 고객들 말일세 한시라도 빨리 우리 쪽에 자산을 예탁하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 확실히 그들 사이에 영국으로 자산을 보내려는 광풍이 일고 있어. 조짐이 안 좋은데요? 다네이가 말했다.
조짐이 안 좋은 것 같나, 다네이? 맞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영문을 몰라. 사람들이 너무 종작 없이 군다니까. 우리 텔선 직원들 중에는 연로해져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합당한 이유 없이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는 건 힘에 붙인다 말일세. 그래도 다네이가 말했다. 그쪽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고 위협적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알긴 하지, 확실히. 로리 씨가 인정했다. 평소 온화했던 기분이 지금은 언짢다고. 그래서 좀 툴툴거려야겠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중이었다. 하지만 길고 성가신 하루를 보냈으니 투정 좀 부리기로 마음먹었네. 마네트 박사님은? 여기 있습니다. 박사가 그 순간 어두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집에 계시니 참으로 안심입니다. 하루 종일 주변이 온통 허둥대고 불길한 예감천지인지라 저마저 아무런 까닭 없이 신경이 곤두서더군요. 외출하실 계획이 아니면 좋겠는데. 예, 선생님과 백개먼 게임은 두 사람이 하는 주사위 놀이랍니다. 백개먼 게임이나 하려고요. 생각이 있으시면. 박사가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 박사님과 겨룰 만한 형편이 아니고요. 차쟁반이 아직 거기 있니, 루시? 보이지가 않는구나. 그럼요. 아저씨를 위해 챙겨두었는걸요. 고맙구나, 얘야. 우리 소중한 꼬마는 아무 탈 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그렇지. 모든 게 아무 탈 없이 무사하구나. 이곳이 아무 탈 없이 무사하지 않을 까닭이 없지. 다행이야. 하지만 내가 온종일 너무 시달린 데다 예전만큼 젊은 몸도 아니잖니. 차 좀 주련. 고맙기도 하지. 자, 이제 우리 사이에 와서 앉으렴. 다 같이 조용히 앉아서 네가 지론을 품고 있는 메아리들을 들어보자꾸나. 지론은 아니고요. 그냥 공상이었어요. 그럼 공상이라고 하자꾸나. 우리 똑똑한 루시. 로리 씨가 그녀의 손을 톡톡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메아리들이 아주 많고 아주 요란하구나. 그렇지 않니? 한번 들어보렴. 이 오붓한 무리가 깜깜한 런던 창가에 앉아있을 무렵 어떤 이의 삶 속이든 강제로 밀고 들어가는 저돌적이고 광포하고 위험한 발소리가 있었다. 한번 시뻘겋게 얼룩지면 다시 깨끗해지기 쉽지 않은 발소리. 저 멀리 생탕투 안에 사납게 휘몰아치는 발소리가. 그날 아침 생탕투 안에는 허수아비들의 거대하고 시커먼 물결이 앞뒤로 굽이치는 가운데 그들의 넘실대는 머리 위로 여기저기에서 빛이 번뜩였으니 바로 햇살 속에 빛나는 강철 칼날과 총검이었다. 생탕투 안의 목구멍에서 어마어마한 함성이 솟구쳤고 숲을 이룬 헐벗은 팔들이 겨울바람 속에 앙상한 나무가지들처럼 허공에서 아우성쳤다. 저마다 손에는 온갖 무기들 또는 무기 비슷한 것들을 격렬하게 움켜쥐고 있었는데 거리가 얼마이건 저 아래 10년에서 건져 올린 것들이었다. 이것들을 누가 나눠줬는지, 이것들이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왔는지, 이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이것들이 어떤 주제를 통해 한 번에 수십 개씩 군중의 머리 위에서 일종의 번개처럼 들쑥날쑥 흩날리고 휙휙 요동치는지 인파 중의 어떤 일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머스킷 총이 대부되고 있었다. 탄약통, 화약, 탄환, 세막대기와 나무막대기, 칼, 도끼, 창, 그 외에 광기의 독창성으로 찾아내거나 고안할 수 있는 온갖 무기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잡지 못한 사람들은 피 흐르는 손으로 담벼락에서 돌멩이와 벽돌을 뜯어냈다. 생탕투 안의 모든 맥박과 심장이 뜨겁게 팽팽해졌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곳의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은 목숨에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열정에 미쳐 있었다. 끓는 물의 소용돌이의 중심점이 있듯 이 모든 격정은 드파르주의 포도주 상점을 중심으로 휘몰아쳤고 가마솥의 모든 인간 물방울들은 드파르주 본인이 자리한 소용돌이를 향해 빨려들었다. 그는 이미 화약과 땀으로 범벅된 채 명령을 내리고 무기를 지급하고 이 사람을 뒤로 물리고 저 사람을 앞으로 끌어내고 여기에서 무기를 거둬 저기로 나누어주는 등 대혼란의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내 곁을 지키게 자크삼, 드파르주가 외쳤다. 그리고 자네들
자크 1과 2는 흩어져서 최대한 많은 애국지사들의 선두에 서게 내 처는 어디 있지? 여기 있어요. 부인이 말했다. 여느 때처럼 침착했지만 오늘은 뜨개질을 하지 않았다. 부인의 단호한 오른손에는 평소의 보드란 도구들 대신에 도끼가 자리했고 허리춤에서는 권총과 무자비한 칼이 보였다. 어디로 갈 거예요, 여보? 지금은 당신과 같이 가겠어요. 부인이 말했다. 여자들이 선두에서 내가 보일 거예요. 이제 곧. 그럼 돌격! 드파르조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애국지사 여러분, 준비는 끝났소. 바스티우로. 마치 프랑스에서 내뱉은 모든 숨결이 이 혐오스러운 단어를 외치는 듯 어마어마한 함성이 있는 가운데 살아있는 바다가 솟구쳐 파도가 파도를 뒤엎고 10년이 10년을 뒤엎으면서 온 도시를 휩쓸고 그 지점으로 몰려갔다. 경종이 울리고 북소리가 울리고 파도가 사납게 날뛰며 새로운 해안에 부딪혀 세차게 부딪히고 공격이 시작되었다. 깊은 해자, 이중 도개교, 육중한 돌담, 8개의 거대한 탑, 대포, 머스킨 총, 불길과 연기, 불길을 헤치고 연기를 헤치고 바다가 그를 대포 쪽으로 밀고 가는 바람에 순식간에 포병이 되어 불길과 연기 속에서 포도주 상점의 드파르조는 격렬한 2시간 동안 용맹한 병사처럼 싸웠다. 깊은 해자, 단일 도개교, 육중한 돌담, 6개의 거대한 탑, 대포, 머스킷총, 불길과 연기, 도개교 하나 함락. 돌진, 모든 동지들이여 돌진하라. 돌진, 자크 1, 자크 2, 자크 1000, 자크 2000, 자크 25000, 모든 천사의 이름으로 또는 악마의 이름으로 어느 쪽이든 좋을 대로 돌진하라. 이처럼 포도주 상점의 드파르조는 이미 오래전에 뜨겁게 달아오른 대포를 여전히 지키며 외쳤다. 이리로 여자들이여, 그의 아내가 외쳤다. 그래, 일단 이곳이 함락되면 우리도 남자들 못지않게 죽일 수 있지. 날카롭고 목마른 함성과 함께 여성들이 떼지어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다. 무장한 방식은 각자 다양했지만 굶주림과 복수심으로 무장한 것은 똑같았다. 대포, 머스킷총, 불길과 연기,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해자, 단일 도개교, 육중한 돌담, 8개의 거대한 탑, 부상자들이 쓰러지면서 휘몰아치는 바다에 생긴 약간의 자리 이동, 번쩍이는 무기, 이글거리는 횃불, 연기가 피어오르는 젖은 집단이 실린 마차, 사방의 임금 방책에서 벌어지는 힘겨운 싸움, 비명, 일제사격, 제주의 말, 아낌없는 용기, 발사하고 박살나고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살아있는 바다의 노기등등한 함성.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해자, 단일 도개교, 육중한 돌담, 8개의 거대한 탑, 격렬한 4시간 동안 쏘아대어 2배로 뜨거워진 대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포도주 상점의 드파르주. 요새 안에서 백기가 올라갔고 이어 적과의 교섭이 시작되었으나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 희미하게 인지될 뿐 아무것도 똑똑히 들리지는 않았다. 갑자기 바다가 가없이 더 넓어지고 높아지더니 포도주 상점의 드파르주를 싣고 내려진 도개교 위를 지나 육중한 외벽을 지나 항복한 8개의 거대한 탑 사이로 몰려갔다. 그를 싣고 간 바다의 힘은 불가항력이기에 그로서는 숨을 고르거나 머리를 돌리는 것조차 마치 남태평양의 파도와 맞서 싸우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었고 그는 바스티의 바깥쪽 마당에 내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담벼락 모퉁이에 기대어 힘겹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크 3이 바로 곁에 있었다. 드파르주 부인은 조금 떨어진 안쪽에서 여전히 일부 여성들의 선두에 서 있었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사방이 격동, 환호, 귀청이 터질 듯 열광적인 혼란, 어마어마한 소음, 그러면서도 맹렬한 무언극이었다. 죄수들, 기록물, 비밀 감방, 고문 도구, 죄수들, 이 모든 외침과 만개의 어수선한 외침 속에서 마치 시공과 공간이 무한한 것처럼 사람도 무한한 듯 끝없이 몰려드는 바다가 가장 많이 외친 말은 죄수들이었다. 맨 앞의 파도가 간수들을 함께 휩쓸고 가면서 행여 숨겨진 구석방이 하나라도 남으면 그들 모두를 즉각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을 때 드파르조가 그들 중 한 명, 머리가 희끗하고 손에 횃불을 든 사내의 가슴에 억센 손을 얹더니 그를 나머지 일행에게서 떼어내 자신과 벽 사이에 세웠다.
북탑으로 안내해. 드파르주가 말했다. 어서. 기꺼이 그래야지요. 사내가 대답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는데요. 북탑 105가 무슨 뜻이지? 드파르두가 물었다. 어서. 뜻요? 죄수를 뜻하는 거야? 아니면 갇힌 장소를 뜻하는 거야? 아니면 니놈을 때려 죽이라는 뜻이야? 죽여버려요. 자크 3이 어느덧 가까이 다가와서 쉰 목소리로 말했다. 감방을 뜻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안내해. 그럼 이쪽으로. 여느 때처럼 굶주린 표정의 자크 3은 이 대화가 핏빛으로 물들 가능성이 없게 흘러가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채 드파르주의 팔을 잡았고 드파르주는 간수의 팔을 잡았다. 이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들 셋은 머리를 바싹 붙이고 있었는데 그때조차도 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했다. 살아있는 바다가 요시로 밀고 들어와 마당과 복도와 계단으로 범람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도 사방에서 바다가 깊고 거친 함성으로 벽을 두드려 대고 이따금 시끄러운 함성의 파편들이 뛰어올라 물보라처럼 허공에서 부서졌다. 낮의 햇빛이 한 번도 들지 않은 âm 울한 지하 감옥들을 거쳐 컴컴한 우리와 철장의 흉측한 문들을 지났고 동굴 같은 계단을 내려간 뒤 이어 계단이라기보다는 메마른 폭포에 가까운 돌과 벽돌로 이루어진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길을 다시 올랐다. 드파르주와 간수와 자크 3은 손과 팔을 서로 붙잡은 채 최대한 걸음을 재촉했다. 이곳저곳에서 특히 처음에는 인파가 그들을 향해 밀려들었다가 지나가곤 했다. 하지만 내리막길이 끝나고 어떤 탑을 빙빙 돌며 오르기 시작하자 그들만 남게 되었다. 육중하고 두꺼운 벽과 아치로 둘러싸이니 마치 조금 전에 벗어난 소음 때문에 청력이 거의 망가지기라도 한 것처럼 요새 안팎의 폭풍이 희미하고 둔탁하게 들렸다. 간수가 어느 낮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쨍강거리는 자물쇠에 열쇠를 끼우고 천천히 문을 열어 젖힌 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설 때 이렇게 말했다. 북탑 105입니다. 쇠 창살이 굳게 쳐진 유리 없는 작은 창문 하나가 벽 높이 자리했는데 그 앞에는 돌로 만든 가리개가 있어 허리를 낮게 숙이고 위를 쳐다봐야만 하늘이 보였다. 안으로 몇 발짝 떨어진 곳에는 가로장이 단단히 쳐진 작은 굴뚝이 있었다. 벽난로 바닥에는 오래된 나무재가 깃털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다. 글상 하나, 탁자 하나, 그리고 짚으로 만든 침대 하나. 사방의 벽은 시커멓게 그을렀고 그 중 하나에는 녹슨 쇠고리가 달려 있었다. 그 횃불로 벽돌을 천천히 비춰봐. 내가 볼 수 있게. 드파르주가 간수에게 말했다. 간수가 시키는 대로 하자 드파르주는 두 눈으로 세심히 불빛을 쫓았다. 멈춰. 여기 좀 보게 자크. A, M. 자크 3이 쉰 목소리로 개글스레 읽었다. 알렉산드로 마네트. 드파르주가 화약이 깊게 밴 거무스름한 검지로 글자를 짚으면서 그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여기에는 가엾은 의사라고 써놓았군. 이 돌에 달력을 새긴 것도 확실히 그분이야. 자네 손에 든 게 뭔가? 쇠 지렛대? 이리 주게. 그의 손에는 아직 대포의 화성관이 있었다. 이거는 구식 대표의 화성, 곧 도화선에 불을 붙일 때 썼던 막대라고 합니다. 아직 대포의 화성관이 있었다. 그는 갑자기 두 도구를 맞바꾸더니 벌레 먹은 글상과 탁자에 덤벼들어 몇 번 만에 그것들을 조각조각 박살냈다. 불을 더 높이 들어. 그가 분노에 차서 간수에게 말했다. 이 조각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자크. 그리고 여기 내 칼이네. 그가 자크 3에게 칼을 던졌다. 저 침대를 찢어서 집 속을 살펴봐. 어이, 불을 더 높이 들라고. 그는 간수에게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벽난로 바닥에 기어들었고 이어 굴뚝을 올려다보면서 쇠 지렛대로 옆면을 치고 비튼 뒤 가로로 쳐진 쇠 살대를 공격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회반죽과 흙먼지가 두두두 떨어졌고 그는 얼굴을 돌려 피했다. 회반죽과 흙먼지, 오래된 나무재, 그의 무기가 저절로 혹은 억지로 비집고 들어간 굴뚝 틈새를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더듬었다. 나무 조각 속에 아무것도 없나? 집더미 속에도 자크? 없어요. 이것들을 감방 한복판에 모으세요.
그렇지. 불을 붙여. 간수가 불을 붙이자 작은 더미는 뜨겁게 활활 타올랐다. 불길을 그대로 놔둔 채 그들은 다시 허리 숙여 낮은 아침문을 빠져나왔고 왔던 길을 되돌아 앞마당으로 향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청력이 다시 돌아오는 듯 했고 이윽고 그들은 다시 한번 휘몰아치는 물결 속에 들어섰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물결은 드파르주를 찾느라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바스티유를 방어하면서 군중에게 총포를 쏘아댄 감옥 소장을 끌고 갈 호송대의 선두를 포도주 상점 주인이 맡아야 한다면서 생탕토하는 아우성이었다. 그런 방식이 아니면 감옥 소장을 심판하러 시청까지 끌고 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 방식이 아니면 감옥 소장에 탈출할 것이고 오랜 세월 아무 가치도 없다가 갑자기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된 민중의 피는 복수를 하지 못한다고 했다. 회색 겉옷과 붉은색 훈장 때문에 두드러져 보이는 이 굳은 표정의 늙은 소장을 온통 에워싼 듯한 격정과 논쟁의 아수라장에서 단 한 명 냉정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여성이었다. 저기 남편이 오네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치며 외쳤다. 드파르주예요. 그녀는 굳은 표정의 늙은 소장 곁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었고 그 뒤로도 그의 곁을 확고부동하게 지켰다. 드파르주와 나머지 사람들이 그를 호송할 때도 그녀는 거리를 지나는 내내 그의 곁을 확고부동하게 지켰다. 목적지에 그에 이르러 그가 뒤로부터 가격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녀는 그의 곁을 확고부동하게 지켰다. 오래전부터 불어난 자상과 구타의 세찬 빗줄기가 쏟아졌을 때도 그녀는 그의 곁을 확고부동하게 지켰다. 그가 공격 속에 꼬꾸라져 죽었을 때도 그녀는 바로 곁에 있었기에 돌연 활기를 띠며 그의 목에 발을 얹고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자비한 칼로 그의 머리를 잘라내었다. 그 순간이 다가왔다. 자신이 무엇이 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생탕토안이 사람을 가로등처럼 매다는 끔찍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이 생탕토안의 피는 위로 솟구쳤고 철근 통치와 폭정의 피는 아래로 소장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시청 계단 아래로 목을 잘라내기 위해 시신을 단단히 밟고 있는 드파르주 부인을 신발창 아래로 흘렀다. 거기 가로등 좀 내려봐. 생탕토안이 새로운 죽음의 수단을 찾아 눈을 번뜩인 뒤 외쳤다. 여기 보초로 남겨둘 그의 병사 한 명이요. 보초 한 명이 대롱대롱 매달렸고 바다는 계속 내달렸다. 위협적으로 넘실대는 시커먼 바다. 파도가 연이어 파괴적으로 솟구치는 바다. 그 깊이를 아직 가늠하지 못하고 그 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 격렬하게 흔들리는 형태들. 복수를 부르짖는 목소리. 고통의 용광로에서 단단히 굳어져 연민의 흔적은 들었을 여지가 없게 된 얼굴들의 무자비한 바다. 하지만 모든 격하고 사나운 표정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얼굴들의 바다에서 나머지와 너무나 확고하게 대조적인 두 무리의 얼굴이 있었으니 지금껏 이보다 더 인상적인 난파선을 싣고 온 바다는 없을 정도였다. 7개의 죄수 얼굴이 그들의 무덤을 부서뜨린 폭풍 덕분에 갑자기 풀려나 군중의 머리 위로 높이 떠받들어졌다. 마치 최후의 심판의 날이 도래한 듯 했고 주위에서 기뻐 날뛰는 자들은 길 잃은 영혼들인 듯하여 죄수들은 하나같이 겁에 질리고 하나같이 당황하고 하나같이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더 높이 들린 다른 7개의 얼굴은 7개의 죽은 얼굴이었으니 쭉 늘어진 눈꺼풀과 반쯤 보이는 눈으로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표정하지만 그럼에도 일시적으로 정지된 듯한 어떤 표정을 지닌 얼굴들. 무시무시한 정지 상태에 놓였지만 금방이라도 늘어진 눈꺼풀을 뜨고 핏기 없는 입술로 이렇게 증언할 듯한 얼굴들. 내 놈들의 짓이다. 7명의 풀려난 죄수, 7개의 창끝에 꽂힌 피투성이 머리, 8개의 튼튼한 탑을 가진 저주받은 요새의 열쇠, 이미 오래전에 마음의 병으로 숨진 옛 시절 죄수들의 서신과 기록, 기타 등등 요란하게 메아리치는 생탕토안의 발소리들은 1789년 7월 중순에 파리 거리를 떠나 이러한 것들을 호송했다. 부디 하늘은 루시 다네의 공상을 물리치시어 이러한 발소리들이 그녀의 삶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소서. 그것들의 저돌적이고 광포하고 위험한 발소리니까.
드파르주의 포도주 상점 문간에서 포도주 총이 부수졌던 그날로부터 너무나 긴 시간이 흐른 지금 그것들은 한번 시뻘겋게 얼룩지면 다시 깨끗해지기 쉽지 않은 발소리니까. 드디어 혁명이 일어나네요. 21장 끝났습니다. 22장 계속 거세지는 바다. 초췌한 생탕통환이 승리감에 젖어 얼마 되지 않은 딱딱하고 쓰디쓴 빵을 형제애의 포옹과 축하를 곁들여 최대한 촉촉하게 맛본 지 불과 일주일이 되었을 무렵 드파르주 부인은 여느 때처럼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을 통솔하고 있었다. 드파르주 부인은 이제 머리에 장미꽃을 꽂지 않았다. 불과 일주일 만에 첩자들의 거대한 조직이 생탕토환이라는 성인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데 있어 극도로 몸을 사렸기 때문이었다. 까딱하다가는 그들이 이곳 길거리에 늘어선 가로등에 매달려 낭창낭창 흔들릴 판이었으니까. 드파르주 부인은 아침 햇살과 열기 속에 팔짱을 끼고 앉아 포도주 상점과 거리를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다. 두 곳 모두 삼삼오오 맨무리가 어슬렁대고 있었는데 다들 누추하고 궁핍했지만 이제는 어떤 권력의식이 그들의 고통 위에 뚜렷이 자리하고 있었다. 더없이 초라한 머리 위에 삐뚤음이 얹힌 더없이 낡아 빠진 나이트 캡도 이런 뒤틀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나는 이 모자의 주인은 내 삶을 꾸려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잘 알아. 하지만 내가 이 모자의 주인이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건 역시 얼마나 쉬웠는지 알아. 모든 앙상하고 헐벗던 팔들은 지금껏 일거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언제든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그것은 치고 갈기는 것이었다. 뜨개질하는 여인들의 손가락은 갈갈이 잡아 뜯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잔인함을 띠게 되었다. 생탕토하는 그 모습에 변화가 생겼다. 지난 수백 년간 망치들 아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다가 마지막 결정타에 뚜렷한 표정을 얻게 된 것이었다. 드파르주 부인은 생탕토한 여인들을 이끄는 지도자에 걸맞게 내심 흐뭇한 기색을 억누른 채 이런 장면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자매단 한 명이 그녀 곁에서 뜨개질을 했다. 어느 굶주린 식료품상의 작고 퉁퉁한 아내이자 두 아이를 둔 엄마였는데 이 부관은 이미 방장스는 복수 안가품을 뜻하는 프랑스랍니다. 방장스라는 찬사 어린 별명을 얻은 터였다. 쉿! 방장스가 말했다. 들어와요. 누가 오는 거죠? 마치 생탕토한 구역의 가장 바깥쪽에서 포도주 상점 문간까지 쭉 연결된 화약에 갑자기 불이 붙은 듯 어떤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돌진해왔다. 드파르주예요. 부인이 말했다. 조용히 하세요. 애국지사 여러분. 드파르주가 숨가삐 안으로 들어와 쓰고 있던 붉은색 모자를 벗더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들 들어봐요. 부인이 다시 말했다. 이 사람 말을 들어봐요. 문 밖에 모여든 이글대는 눈들과 벌어진 입들을 배경으로 드파르주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포도주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자, 말해봐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승에서 온 소식이요. 무슨 말이에요? 부인이 어이없다는 듯 외쳤다. 저승? 다들 풀lun을 기억합니까? 굶주린 사람들한테 풀을 먹으면 된다고 했던 늙은이.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늙은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외쳤다. 그 인간에 대한 소식이요. 그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또다시 한 목소리를 외쳤다. 죽어서? 죽지 않았어. 그자는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했던 나머지 죽은 것처럼 위장해선 가짜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른 거였어. 하지만 사람들이 멀쩡히 시골에 숨어있는 그자를 발견하곤 이리로 끌고 왔어. 그자가 죄수 신분으로 시청에 끌려가는 걸 지금 막 보고 왔어. 앞서 그자가 우리를 두려워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다들 말해봐요. 두려워할 만합니까? 인생의 70고개를 넘긴 비참하고 늙은 죄인. 설령 그가 지금껏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쩌렁쩌렁한 대답을 들었더라면 이제는 뼈저리게 알게 되었으리라. 잠시 깊은 침묵이 이어졌다. 드파르주 아내는 서로를 흔들림 없이 응시했다. 방장스가 허리를 숙였고 그녀가 카운터 위의 발치에서 북을 꺼내는 소리가 끼익 들렸다.
애국지사 여러분, 드파르주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비됐습니까? 즉각 드파르주 부인의 허리춤에 칼이 꽂혔다. 북과 고수가 마법으로 함께 날아가기라도 한 듯 길거리에서 북이 울리고 있었다. 방장스는 복수의 여신 40명이 한꺼번에 등장한 것처럼 끔찍한 소리를 내지르고 양팔을 머리 위로 흔들면서 집집이 뛰어다니며 여자들을 일깨우고 있었다. 남자들은 무시무시했다. 그들은 살벌한 분노 속에 창가에서 내다보고 있다가 무엇이든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집어들고 그리로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여자들의 모습은 가장 용맹한 사람마저 오싹하게 만들 정도였다. 찢어지는 가난 속에 근근히 꾸려가던 집안일을 뒤로 하고 자식들을 뒤로 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채 맨바닥에 웅크린 노인들과 병자들을 뒤로 하고 그들은 머리카락을 온통 휘날리면서 서로와 스스로를 재촉하면서 격렬하게 그지없는 함성과 행동으로 광길을 향해 내달렸다. 악랄한 풀룽이 잡혔대요. 자매여, 늙은 풀룽이 잡혔대요. 어머니. 사악한 풀룽이 잡혔단다 딸아. 이어 20명 남짓한 다른 이들이 그들 가운데로 달려와 가슴을 두드리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내질렀다. 풀룽이 살아있었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풀을 먹으라고 했던 풀룽. 우리 늙은 아버지께 드릴 빵 한 조각 없었을 때 그분에게 풀을 먹이라고 했던 풀룽. 이 젖가슴이 바짝 말라버렸을 때 우리 아기에게 풀을 빨아 먹으라고 했던 풀룽. 오 성모 마리아여 그 풀룽입니다. 오 하늘이여 우리의 고통을 아시지요? 들으소서. 숨진 우리 아가와 쇠약한 우리 아버지 이 돌바닥 위에 무릎 꿇고 맹세하노니 풀룽에게 당신들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남편들이여 형제들이여 젊은이들이여 우리에게 풀룽의 피를 주시오. 우리에게 풀룽의 머리를 주시오. 우리에게 풀룽의 심장을 주시오. 우리에게 풀룽의 몸과 영혼을 주시오. 풀룽을 갈기갈기 찢고 땅속에 파묻어 그자에게서 풀이 자라게 하시오. 이런 절기와 함께 수많은 여인들이 눈먼 광분에 휩싸여 자기 동지들마저 치고 뜯으며 이리저리 내달리다가 급기야 격정에 못 이겨 실신하기에 이르렀고 사람들이 발길에 짓밟힐 위기인 것을 그들의 남자들이 간신히 구해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제지되지 않았다. 한순간도. 이 풀룽이란 자가 시청에 있었고 어쩌면 풀려날지도 몰랐다. 안 돼. 생탕토안이 지금껏 겪었던 고통과 모욕과 부당함을 안다면 절대로 무장한 남녀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그곳을 우르르 빠져나갔던지 그리고 마지막 한 명까지 얼마나 거세게 빨아들였던지 불과 15분 만에 생탕토안의 품에 남은 인간이라고 늙은 노파 몇 명과 울부짖는 아이들밖에 없었다. 절대로 안 돼. 그때쯤 그들 모두는 이 추하고 사악한 늙은이가 있는 신문실에 버글버글 모여들어 인접한 공터와 길거리까지 넘쳐나고 있었다. 드파르주 부부와 방장스 자크 3은 인파의 선두에 있었고 신문실에서 그자와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 봐요. 부인이 칼로 가리키며 외쳤다. 저 늙은 악당이 박줄에 묶여 있군요. 저자의 등짝에 풀 한 다발을 묶어 놓다니 참 잘됐군. 하하 정말 잘했어. 이제 적을 먹이면 되겠어. 부인이 칼을 겨드랑이에 끼고 마치 연극이라도 보듯 박수를 쳤다. 드파르주 부인이 왜 흐뭇해하는지 그녀의 바로 뒤에 있던 사람들이 뒷사람에게 설명하자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여 인근 거리에는 박수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같은 식으로 2-3시간 동안 느릿느릿 말이 길어지고 수많은 단어를 키질하며 걸러내는 작업이 이어지자 드파르주 부인이 자주 지었던 성마른 표정도 놀랄 만큼 신속하게 멀리까지 전달되었다. 특히나 신속했던 이유는 몇몇 남자들이 뛰어난 민첩성을 발휘하여 건물 외벽을 올라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들이 드파르주 부인을 잘 알고 있어 그녀와 건물 밖의 군중 사이에서 신호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해가 까마득히 솟아올라 마치 희망처럼 또는 보호처럼 너그러운 햇살을 늙은 죄수의 머리에 정통으로 비추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은혜였다. 놀랍도록 오랫동안 버텼던 쓸모없는 장비가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생탕토하는 그자를 손에 넣었다. 곧장 이 사실은 가장 멀리 떨어진 군중에까지 알려졌다. 드파르주가 이제 막 난간과 탁자를 풀썩 뛰어넘어 그 비참한 인간에게 죽음의 포옹을 안겼고
드파르주 부인이 이제 막 그를 뒤따라가 죄인을 묶은 밧줄 중 하나를 손에 쥐었으며 방장스와 자크삼은 아직 그들 근처에 이르지 못했고 창가의 남자들은 높은 가지에 앉은 맹금처럼 아직 신문실을 내려 덮진 않았을 때 이런 함성이 온 도시에 저렁저렁 울리는 듯 했다. 밖으로 끌어내, 가로등 아래로 끌어내. 넘어지고 일어나고 건물 계단에 머리부터 곤두박질 쳤다. 무릎으로 기었다가 두 팔로 기었다가 등을 대고 자빠졌다. 끌려가고 얻어맞고 수백 개의 손이 그의 얼굴에 쑤시대는 풀과 집뭉치에 숨이 막혔다. 찢기고 멍들고 헐떡이고 피 흘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애걸복걸 자비를 구걸했다.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서로를 뒤로 당길 때 그자 주변에 조그만 공간이 생기자 격렬한 고통에 몸부림쳤고 죽은 통나무처럼 다리들의 숲 사이로 끌려다녔다. 그가 죽음의 가로등 하나가 흔들거리는 가장 가까운 길모퉁이로 끌려오자 그곳에서 드파르주 부인은 마치 고양이가 지에게 하듯 그를 놓아주고는 말없이 태연하게 쳐다보았다. 그러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죄인은 그녀에게 액을 했다. 여자들은 내내 그를 향해 격렬하게 소리를 질러대고 남자들은 죄인 입에 풀을 물려서 죽이자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첫 번째, 그가 위로 올라갔고 밧줄이 끊어졌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대는 그를 붙들었다. 두 번째, 그가 위로 올라갔고 밧줄이 끊어졌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대는 그를 붙들었다. 그런 다음 밧줄이 자비를 베풀어 그를 지탱하자 금세 그의 머리는 창끝에 꽂히고 입에는 한가득 풀이 물렸으며 그를 본 생탕토하는 다들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날의 끔찍한 행위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생탕토하는 성남피가 솟구치도록 고함을 질러대고 춤을 췄던지라 하루가 저물어 갈 점 처형된 자의 사위이자 민중을 모욕한 또 다른 적이 기병대 500명의 호위 아래 파리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금 피가 들끓었다. 생탕토하는 너울거리는 종이에 그의 죄목을 적었고 그자를 붙잡아 관로 속에 풀릉에게 길동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면 온 군대를 상대로도 그를 낚아채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자를 붙잡아 머리와 심장을 창끝에 꽂은 뒤 그날의 전리품 3개를 쳐들고 늑대 행렬처럼 거리를 누볐다. 남녀들이 굶주리며 울고 있는 자식들에게도 돌아간 것은 컴컴한 밤이 다 되어서였다. 이어 초라한 빵가게들 앞에는 사람들이 겹겹이 길게 늘어서 질 나쁜 빵이나마 사기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현기증이 나도록 텅 빈 배를 부여잡고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서로서로 부둥켜 안고 그날의 승리를 축하하거나 이런저런 담소로 승리를 다시 만끽하면서 지루한 시간을 견디었다. 차츰차츰 이 남노한 사람들의 줄이 짧아지면서 한 가닥 한 가닥 흩어져 갔다. 이어 높은 창가에 희미한 불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길거리에는 약한 불길이 지펴졌다. 그 불로 이웃들은 함께 음식을 만들었고 이후 각자의 문간에서 저녁을 먹었다. 고기는커녕 형편없는 빵에 곁들인 소스도 변변찮은 부실하고 보잘것없는 저녁밥이었다. 그럼에도 인간적인 동료애가 돌처럼 딱딱한 음식에 어떤 영양분을 불어넣었고 그 속에서 유쾌한 불꽃을 끌어냈다. 최악의 하루에 온전히 가담했던 부모들은 야윈 자식들과 상냥하게 놀아주었다. 또한 연인들은 주위와 눈앞이 온통 이런 세상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희망을 나누었다. 드파르주의 포도주 상점에서 마지막 손님 무리가 떠난 것은 거의 새벽이 되어서였다. 드파르주 씨가 문을 잠그면서 쉰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다. 마침내 그것이 왔어 여보. 부인이 대답했다. 거의 그렇죠. 생탕토하는 잠들었고 드파르주 부부도 잠들었다. 방장스도 굶주린 식료품상 남편과 잠들었으며 북도 잠들었다. 이 북이 내는 소리는 피와 격정이 생탕통 안에서 바꾸지 않은 유일한 소리였다. 북 관리인인 방장서가 이것을 깨워 소리를 내면 바스티우가 무너지기 전과 마찬가지로 또는 늙은 풀룽이 잡히기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리가 날 터였다. 하지만 생탕통 안의 품에 안긴 남녀들의 쉰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다.